이제서야 기록을 합니다. 제가 앞부분은 기록을 안 했네요. 죄송해요. 자, 음. 다름이 아니라 자기소개서가 아마 현 중3부터 사라질 겁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현 중3인 24학년도부터 폐지가 됩니다. 올 폐지예요. 그런데 2022학년도부터 폐지가 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소개서를 안 걷는 대학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대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부산대 학생부 종합전형도 언제부턴가 자기소개서를 안 걷습니다. 안 걷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특정 종합전형이. 그리고 건양대, 대전에 있는 건양대도 안 걷고요. 이화여대 이제 안 걷습니다. 서강대 현 고2부터 자기소개서 폐지예요. 고려대 폐지입니다. 고려대도 폐지입니다. 동국대 학교장 추천 전형 자기소개서 안 걷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보다 자기소개서를 어머 빨리 폐지하고 있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연습이에요. 학생부로만 평가하는 것을 미리 연습하겠다. 왜? 인재들을 뽑는 거에 실수는 없어야 하니까. 우리 대학이 원하는 그 전형에 맞는, 그 땡땡 전형에 맞는 인재를 뽑기 위해선 정성적인 평가가 우리한테 훈련돼 있어야 되는데 그 훈련을 먼저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고대, 서강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서류형 등등등 꽤 있습니다. 그렇게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대학은 현명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현명한 대학들 덕분에 또 우리 어른들의 뭔지 알겠죠? 우리 어른들의 공정성에 대한 이데올로기, 약간의 욕망이죠. 그리고 아주 현명한 대학들, 이 이기심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이들은 칸망이 전형을 만나게 됐어요. 현 고2와 고1 친구들이요. 현 고2와 고1 친구들은 우리 어른들 덕분에 칸막이 전형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까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못 들었겠지만 제가 앞부분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 신설, 확대 이쪽 칸막이와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 칸막이에요. 학교장 추천 전형, 신설됐고 확대된 이쪽 칸막이와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 칸막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지어줬죠.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은 순수한 교과백은 거의 드물어요. 학교장 추천 전형의 순수한 교과백은 드뭅니다. 그 내신에 더하기 수능 최저 기준, 그 내신 더하기 면접, 그 내신 더하기 자기소개서 이런 느낌으로 융합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면접 대비해야 돼요. 아니면 수능 최저 기준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신만 따서 될 일은 아니란 얘기죠. 아무리 확대가 됐고 신설되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기존의 종합전형은 이제 약간 트랙이 달라졌죠. 어차피 내신을 균형감 있게 잘 확보한 친구들은 그쪽 전형으로 많이 넣을 것이고 내신은 조금 중간 라인이야. 반 3, 4, 5, 6 중 7등, 8등, 10등, 12등이에요. 반 3, 4, 5, 6, 7, 8등, 10등, 12등, 15등까지. 그럼 2점대 중후반, 2점대 중후반에서 4점대 후반, 5점 초반 이런 친구들이요. 수시를 포기할 리가 없죠, 절대. 왜냐면 종합전형들의 꼬리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그 대학의 종합전형들의 입시 결과를 보면 꼬리에 붙는 친구들은 대체 어디에서 끊길지를 몰라요. 다만 지방 거점 국립대학은 좀 균질해요.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들어오는 친구들의 내신은 살짝 균질해요. 폭이. 하지만 지거국이 아니거나 지거국에서도 특이한 학과들은 합격생들의 내신 폭이 넓어요. 넓어요. 그리고 내신 등급이 낮은 친구가 과연 서류평가 점수가 낮았을까요? 이게 물음표죠. 내신 등급이 낮은 친구가 실제 서류평가 점수가 낮았을 것 같으세요? 설마? 자, 상상해 봅시다. 가천대 가천의회 전형으로 전년도 80% 컷이 2.2등급 아이였거든요. 그 2.2등급 아이는 학교가 어딜까요? 걔가 가장 탁월하지 않았을까요? 학생부가? 그 친구의 지적인 수준이 가장 높지 않았을까요? 1점대 초반 아이들보다? 이해되시죠? 서류평가는 내신 숫자를 일단 믿진 않아요. 그냥 성실함을 믿어요. 내신 숫자에서는 성실함을 믿는 거고 이 친구의 강점, 변별력, 이 친구의 특이성, 수학적 사고력, 수학적인 상상력, 과학에서의 탐구 능력, 자료 해석 능력 등등 진짜 좋은 걸 많이 봅니다. 이 친구의 진짜 변별력을 본다고요. 숫자 따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 의회 전형에서 그 2.2로 붙은 그 친구, 걔가 진짜 무서운 친구였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아주 행복한 등급인 1.9등급의 아이도 가천대 바람기비 원 전형 심리학과를 1단계에서 떨어지며 일반고의 3.1등급이지만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를 최초합을 해주시며 중앙대 탐구형 인재를 예비 1번으로 붙는다. 그럼 그 3.1등급은 내신만 평가받았을 것 같나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그 아이의 적극성, 그 아이의 공감 능력, 그 아이의 사회 문제 현상에 대한 관찰 능력, 그런 것들을 평가받았겠죠?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알맹이에요. 알맹이. 이 친구가 어떤 문제 현상에 마음이 갔는가, 그 문제 현상을 동아리 시간에 처음 만났는가, 수행평가 발표 주제로 만났는가, 학교쌤이 추천해준 책에서 만났는가, 우연히 찾아본 유튜브 동영상에서 만났는가, 이 친구의 롤모델은 한스 로슬링 씨처럼 위대한 통계학자인가, 아니면 땡땡 공학자인가, 어느 대학의 교수님인가, 이런 차별성이요. 변별력이요. 그러기 위해서 자 이제 힌트 나갑니다. 검색을 네이버로 하는 건 즐거울 때만. 검색을 네이버로 하는 건 쉬고 싶을 때만. 저도 검색을 즐거울 때 네이버로 많이 합니다. 간혹가다 머리 식힐 때 네이버 캐스트 칼럼 글도 읽어요. 오늘의 건축, 뭐 미술, 디자인, 여행. 그래서 네이버 캐스트 칼럼이라든가 네이버는 저한테 웹툰이죠. 웹툰이에요. 근데 그런 걸로 많이 보는데 학술적인 검색이나 지적 호기심 검색은 구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깨끗한 화면이요.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요. 단어 말고요. 절대 단어로 검색하게 하지 마세요. 단어로 검색하면 뻔한 거밖에 안 나옵니다. 단어가 아니죠. 뭐뭐의 특징, 뭐뭐의 한계점, A와 B의 비교, A의 개선 방안, 뭐뭐뭐 해결책, 뭐뭐뭐 아이디어 뭐 보완할 점, 문구, 문장으로요. 구글에서 날 것 그대로. 네이버에서 찾는 것들은 대부분 위키백과 수준이에요. 정리되어 있고 요약되어 있는 지식은 죽어 있는 지식입니다. 그런 지식은 남들도 다 찾아요. 쉽게. 1시간도 안 걸려서. 그럼 1시간도 안 걸려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우리 아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어떻게 관찰당할 것 같은데요? 상상해 보세요. 관찰당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뻔한 거밖에 안 적힙니다. 세특에. 그러니까 검색을 힘겹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우리 아이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내신 등급이 유난히 잘 나오는 그 과목은 최선을 다해 한 번 정도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검색을, 발표를, 에세이 작성을, 파워포인트 작성을요. 허투루 하면 안 됩니다. 시간과 공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평가당합니다. 그래야 그게 출발점이 돼요.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아, 내 진로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구나. 엄마, 생체 보방 기술이 생명공학이 아니었대. 나 처음 알았어. 깜놀 이럽니다, 애들. 애들이 진로를 너무 껍데기로 알아요. 생체 보방 기술 화공이죠. 물리고요. 수학적 모델링이고요. 이름이 생체 모방이라고 생명공학인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생명공학 하고 있어. 툴을 하고 있고 화학을 더 잘해야죠. 그러니까 더 특정한 지식을 제대로 얻으려면 실제 두 번째 개념어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대학에 면접 때는 이런 게 나왔대요. 이 친구가 화학 시간에 오비탈을 배워서 오비탈에 대해서 조사했대요. 면접관의 질문이 뭐였냐면 지원자 오비탈을 배웠네. 그럼 자네 혼성 오비탈에 대해 설명해 보시게. 혼성 오비탈은 화학 투 시간에 개념으로만 살짝 나와요. 개념으로만 문장 몇 개로만. 그리고 그 용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은 배워놓고 안 배운 줄 알아 지가. 근데 이미 배웠다고 이미. 그리고 대학에 오면 되게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일반 화학 시간에 배우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진로가 절대 명사로 멈추면 안 됩니다. 진로는 동사예요. 움직여야죠. 그 분야에서 뭐가 중요한지 지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까지 진로가 껍데기처럼. 그래서 진로를 정한 다음에 동아리 가입하고 책 읽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의미 없어요. 어떤 동아리건 그 동아리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어신문 동아리 했어도 의대를 가더라고요. 다시 영자신문 동아리 했어도 의대는 갑니다. 그 친구가 자신의 호기심을 파고 들었기 때문이겠죠. 아니면 하버드와 MIT가 만들었던 EDX. 다시요. 여기 채팅으로 남겨볼게요. 제가 지금 방금 말한 무크 사이트 이름은 EDX 사이트이고요. EDX 사이트는 하버드와 MIT가 만든 온라인 대학 강의 사이트입니다. 채팅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네, 채팅으로 남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만약에 영자신문 동아리에서 또는 자기가 좋아했던
생명 2시간이라든가 생명 1시간에 땡땡 바이러스, 땡땡 줄기세포, 땡땡 면역 알고리즘, 메커니즘 그런 것들에 대해 궁금한 친구라면 아마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자 이 아이가 어떤 노력까지 했는가를 보는 거죠. 세특에서는. 저게 세특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저런 온라인 사이트 이름 자체가 세특에 들어갈 필요 없다고요. 그 아이가 궁금했던 그 개념어, 그 개념어의 수준, 그 이론의 정밀성,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포인트라고요. 그러니까 명사처럼 그냥 정한 진로가 아니라 흘러가는, 지적 호기심이 흘러가는, 뭔가 탐색해본 그 알맹이들이야. 그 알맹이 같은 단어 몇 개가 이 친구의 진정성을 평가하죠. 그게 세부특기 사항의 놀라운 평가 기준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일종의 예를 든 겁니다. 살짝. 화면 공유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예, 이제 살짝 후반전 화면 공유이죠. 전반전에는 살짝 설명하면서 질문 같은 거 했었고요. 자기소개서 악마처럼 변했죠. 원래 기존에는 1번 문항만 1000자, 2번 문항이 1500자, 무려 2500자였는데 그 1, 2번이 통합되면서 이렇게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글자 수도 1500으로 줄었고요. 바로 질문하죠. 1500자면 띄어쓰기 포함으로 문장이 몇 개일까요? 1500자면 띄어쓰기 포함으로 대체 문장이 몇 개쯤 될까요? 5문장? 띄어쓰기 포함해서 담백하게 쓰는 친구들이 문장 15개가 1000자입니다. 문장 15개가 약 1000자 나와요. 그럼 1500자라면 22개쯤 됩니다. 22개에서 23개. 그럼 겨우 22개 문장으로 저걸 다 말을 하랍니다. 겨우 22개의 문장으로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가 있었던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써주세요. 말 그대로 1, 2번 문항의 통합이죠. 저 자기소개서 새로 변경된 문항은 기존의 1번 문항 너 공부 어떻게 해왔니? 너 궁금한 게 뭐야? 다시 너 학업 태도 얼마나 성장해왔니? 너 궁금한 게 뭐야? 어떤 주제들이었어? 그 주제가 점점 좁아졌니? 얼마나 구체적인 네가 물음을 던질 수 있었니? 넌 융합적이니? 넌 창의적이니? 너 비판 잘하니? 너 자료 해석은 잘해? 즉 학업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저 학습 경험은 학업 태도의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학업 태도에 성장하는 그런 노력 덕분에 만난 호기심의 어떤 색깔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학습 경험으로만 1000자였고 교내 활동 도전으로만 1500자였다가 합쳐진 거죠. 합쳐져서 일부러 힌트를 준 거예요. 너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가 있었던 학습 경험 더하기 교내 활동 도전 경험 중심으로 써주렴 22개 문장으로 1500자 내외입니다. 이건 악마죠. 이거는 고2 때부터 개요를 짜보지 않았다면 고3 때 많이 머리가 아플 거예요. 아마 첫 문장부터 힘들 겁니다. 자기소개서의 첫 문장부터 헤맬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진로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명사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사고력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2년 전에 서울대 컴공에 붙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요. 서울대 컴공. 그 친구의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은 요리와 영어 매체 활용 능력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은 자신의 요리하는 어떤 습관과 영어 매체 활용 능력으로 컴퓨터공학과에 합격을 했대요. 어떤 느낌으로 붙었을까요? 상상해 보자고요. 자, 그 친구가 어떤 느낌으로 붙었을까요? 서울대 컴공에 넣었어요. 자기소개서 4번으로 요리를 하는 자신의 마인드와 영어 매체 활용을 썼대요. 그 친구는 요리 레시피에도 알고리즘을 사용해요. 되게 체계적이에요. 반응들마다. 식재료들 사이의 반응이에요. 그 반응의 중첩이에요. 그리고 yes, no, yes, no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그 친구는 코딩에 대해서 진지했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몇 번 해봤고 실패도 해봤고 더 쉽게 어떤 그 보안 어떤 웹사이트에서 알고리즘도 고민해봤고요. 그래서 요리 하나를 하더라도 자기 패턴이 나와요. 그리고 영어 매체 활용 능력은 그쪽 분야에 특화된 유다시티예요. 역시 무크 사이트 이름이에요. 유다시티. 그래서 C 언어나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버전 그쪽에 조금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탐색하게 되는 사이트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영어 매체 활용 능력과 요리 좋아하는 자기 습관이 이 친구의 컴퓨터적인 사고력에 대한 증거물이죠.
이런 게 진짜 진로예요. 컴퓨터 동아리, 뭐 아두이노 했습니다. 컴퓨터 동아리, 저 무슨 책 읽었어. 이게 아니라니까. 남들도 다 한다니까, 남들도. 그래서 남들도 다 하는 거에서 멈춘 활동이라면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한 걸로는 자신의 내신 숫자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적어도 내신 숫자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자신이 뭘 했는지 기억은 해줘야 돼요. 그런 우리 아이의 기억력을 위해서 제가 아까 네이버 검색 그만, 네이버 검색은 즐거울 때만, 삶 속에서만 즐거울 때, 살 때만, 네가 뭔가 지적 호기심으로 학술적인 고민으로 검색할 때는 구글에서 단어 말고 문구, 문장으로 땡땡의 특징, 땡땡의 한계점 이렇게 문장으로요. 기억 잘 해주시고요. 네. 화면 공유 마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항을 보죠. 3번 문항이 변했습니다. 자기소개서 3번 문항이 2번으로 변했고요. 포인트는 배려, 자 다시 배려, 나눔, 협력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멋지게 변했죠. 이건 저 찬성해요. 이렇게 변한 건 저 정말 찬성합니다. 이거 잘 변한 거예요. 이 3번 문항이 2번 문항 되면서 질문이 저렇게 변한 건 너무 잘 변한 거예요. 왜냐면 수많은 아이들이 자꾸만 배려, 나눔, 갈등 관리, 리더십 자기 말로 자신을 칭찬했어요. 배려 어떻게 했고, 난 어떻게 나눴고, 어떻게 갈등 관리했고, 어떻게 의견을 조율했고, 남들 다 할 수 있는 그런 껍데기 단어들이에요. 장면을 묘사해서, 다시 장면을 묘사해서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지, 자기가 설명하는 자기소개서 문항이 아니에요. 어떤 행동과 실천에 대해서 구체적인 장면을 표현해 주는 거지, 자기 말로 요약해가지고 마치 행동 특성처럼 설명해 주는 그런 문항 아니라니까요. 근데 아이들은 배려와 나눔과 갈등 관리를 자기가 설명하고 앉아있어. 어떻게 해왔는지 설명하고 앉아있고 요약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 요약해서 말하는 거는 생각보다 평가를 덜 당하겠죠?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장면을 묘사해 줘야겠죠? 그래야 평가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소개서 구체적인 장면이 포인트이다. 그럼 구체적인 장면을 잘 적으려면 우리 아이들의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는 과정이 조금 힘들었을 때, 그 과정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겼을 때, 학생부의 단어 하나라도 근거가 있을 때 좀 더 기억이 잘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와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게 그런 의미였어요. 그렇다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내용이 학생부에 전부 다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소개서의 모든 내용이 학생부의 모든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적어도 1, 2번 문항에서는 근거가 있는 게 마땅하고 대학별 자율문항 등에서는 학생부에 확실하게 소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의 진정성이 엿보이는 경험이라면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도 항상 아이들을 의심합시다.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기억하는지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채팅이요. 제가 채팅으로 뭐 좀 물어볼게요. 뭘 물어볼 거냐면, 잠시만요. 아마 제가 밴드에, 제가 오늘 서창고 밴드라든가 어떤 그 밴드에 댓글로 긴 걸 남긴 적이 있어요. 댓글로요. 댓글을 가지고 와볼게요. 제 댓글을요. 여기 있네요. 복사했고. 자, 어디선가 아주 멋진 안내 소리가 들리네요. 자, 채팅으로 남겨볼게요. 이게 제가 밴드에 올렸던 질문 4가지입니다. 모두가 채팅을 확인해 주세요. 줌 채팅 긴 글이 하나 올라왔을 거고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 다 보이시는지 궁금해요. 보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조규현님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천천히 잘 봐주시고요. 저렇게, 예, 아유, 너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센스 넘치시네요. 자, 이렇게 저걸 보여드린 이유는 저 4가지에 대한 답변을 모든 아이가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마다 어려운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게 왜 어려운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저 4개 질문 중에 얘야, 너는 왜 1번 질문과 3번을 했는데 왜 2번 질문이 어려워? 왜 어려워? 이유가 뭐야? 4번 질문이 뭔지 모르겠어? 4번 질문이 왜 너한테 어려워? 물어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아이들이 독서 활동에 다시 모든 아이들에게 독서 활동이
그렇게 소중한 의미일 리가 없어요. 왜냐면 20계열 전기전자, 스마트 ICT 융합학부,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 메이킹, 창의적 메이커, 발명, 다시 20계열 기계, 우주항공 이런 친구들은 짧은 거 좋아해. 이런 친구들은 동영상 좋아해. 실험 시뮬레이션 사이트 좋아하지 긴 글, 책 낯설어 해요. 안 어울려 걔네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억지로 독서 활동 권하지 마세요. 그냥 수행평가나 학교 수업 시간에 읽었어야 될 책들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세요. 수행평가나 발표 수업이나 동아리에서 틈틈이 그냥 읽어서 에세이 써가지고 감상문 확인받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라고. 독서 활동에서 최소한의 매너만 지켜라. 한 학기에 그래도 5권. 다시 한 학기에 그래도 5권 정도의 매너요, 매너. 아니면 한 학기에 4권의 약간의 예의, 인간다움. 그런 예의만 지켜도 되는 아이들이 존재해요. 근데 만약에 인문사회 계열이고, 자, 인문사회 계열이고, 사회 문제 현상에 관심이 있고, 심리고, 교육이고, 사회복지이고, 사회 문제 현상이고, 정치와 법이고, 경제인데 책을 안 읽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정말 독서 활동이 중요한 친구들이 있고요. 독서 활동이 그냥 옵션인 아이들이 있어요. 구분 잘 하시길 바래요. 우리 아이가 읽을 때 패턴, 우리 아이가 정보를 얻을 때 패턴이 훑어 읽기 패턴이면 그건 책이랑 안 친한 거예요. 그네들은 오히려 창의적이고 많이 융합적인 친구가 긴 글의 책을 잘 못 읽어요. 짧은 칼럼, 짧은 보고서, 어려운 논문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 친구들이 물리 개념을 좋아하고 화학 개념을 좋아하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성향을 제발 잘 판단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넓게 우리 아이는 수학을 못해요. 우리 아이는 수학을 잘해요. 우리 아이는 물리를 이게 아니라 쪼개서 말을 하셔야 돼요. 쪼개서. 그 과목에 특정 단원마다 쪼개서 이 단원은 좀 해냈어요. 요 파트는 조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요 단원은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참여했네요. 요 단원은 수행평가를 잘했네요. 이렇게 쪼개서 제발 분석하길 바래요. 심지어 아이들도. 수학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모든 친구가 확통을 못할 리가 없어요. 수학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모든 친구가 미분을 싫어할 리가 없어요. 특정 단원, 특정 부분, 특정한 수행평가에 조금 민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가 자신의 어떤 그 탐구할 주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그때서야 알게 돼요. 제발 진로가 아니라 얘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파고들었던 발표 주제, 조사했던 이론, 무슨 법칙, 어떤 현상, 사회 문제 이런 것들로 제발 끄집어내길 바래요. 이 친구의 호기심을, 이 아이의 진정성을. 그래야 실제 융합적인 친구예요. 말로만 융합적이 아니라 실제로. 자, 이제 드디어 이 PPT의 본론으로 점점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 운동. 자, 여기부터는 조금 중요하죠? 캡처하셔도 상관없고요. 예, 실제로 캡처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평범한 아이들. 근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평범한 키워드이지만 이것조차 나쁘지 않다고요. 전 이것조차 예쁘다고 판단해요. 그 다음 우수한 아이들. 네, 여기부터 살짝 예뻐지죠. 세부 특기사항에서 관찰당한 키워드나 문구가 조금씩 좀 더 구체적이죠. 더 좁은 친구들. 예, 좁아야 돼요. 관찰당하는 키워드가 정말 좁아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된다고요. 구체적일수록 저런 문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바로 이 느낌이요.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 중에 학업 우수 자형과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의 면접 질문입니다. 이걸로 아이들이 영상 업로드 12월 초부터 합니다. 12월 초부터요. 이걸로 영상을 업로드 해야 돼요. 계열별로 날짜가 좀 다르고요. 이 질문 한번 강운봉님 들리십니까? 강운봉님 들리세요? 안 들리시나 보네. 이재령님 들리시죠? 네, 네. 네. 면접 질문 한번 읽어주세요. 모집 단위에 지원한 이유를 본인의 진로 희망과 연관지어 이야기해 보세요. 머리 굴려보죠. 머리 굴려보죠. 고려대는 자기소개서 4번 문항으로 우리 고려대의 인재상에 비추어 봤을 때 지원자가 해당 모집 단위에 들어왔어. 우리가 널 왜 선발해야 돼? 그래서 지원자를 선발해야 하는 이유를 물어요.
고대 자율문항이었던 천자는, 고대 자율문항이었던 천자짜리는 우리 인재상에 비춰봤을 때 우리 해당 모집 단위에서 너를 왜 선발해야 돼? 그 이유를 말해봐. 이미 자기소개서에서 물어봤는데 왜 굳이 이런 쉬운 질문을 했을까요? 여기서 애들이 멘붕이 왔어요. 자기소개서에 했는데 똑같이 해야 되나? 뭐 이런 멘붕이요. 이거 학생부에 꼭 있는 근거로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식 고민들이요.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교과 활동이건 비교과 활동이든 상관없으니 가장 네가 공감 능력이, 관찰 능력이, 팀워크 능력이 좋았던 걸로 해라. 너의 과정이 가장 시간이 걸렸거나 가장 힘들었던 걸로 답변해봐. 그럴 때 55초 이내로, 딱 55초 이내로 실감나게 답변이 전달될 거야. 네가 문장을 외우지 않아도.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해당 학과가 원하는 건 실제로 그런 형식적인 껍데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작년이요. 고1 때 꿈이 영화 감독이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고1 때 영화 감독이요. 지방의 일반고 친구고요. 1.8 정도 아이였고요. 고1 때 영화 감독. 근데 고2 때부터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아버님과 대화를 했겠죠. 진지한 대화. 아무튼 원래 영화 감독이었다가 고2 때부터 부모님과의 어떤 의논 끝에 가족회의 결과 아이가 무릎을 꿇었죠. 생명과학 쪽으로, 생명공학. 생명공학 쪽으로 턴했어요. 그리고 방황했죠. 내신이야 어렵사리 방어해가지고 뭐 1.8, 1.9 왔다 갔다 했어. 1.8에서 1.9를 왔다 갔다 했지만 이 친구의 지적 호기심에 뿌리가 없었어요. 이 친구의 탁월한 그 탐구한 주제의 구체성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얘는 영화 감독이었다가 생명공학으로 튼 그 순간 이 친구의 어떤 의지, 원동력, 그 치밀한 자료 융합 능력이 옅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3 때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됐죠. 우연히. 그 친구의 학생부를 보고 아이와 대화했는데 진짜 영상 편집 잘해요. 그리고 사회 문제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요.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슬픔, 사람들의 분노, 사회 현상에 대한 공감 능력, 영상 해석 능력, 영상 편집 능력, A 학문을 B 학문에 연결하는 재해석 능력이 좋아요. 이 정도의 친구라면 일단 저는 안심했어요. 얘는 고려대 제시문 기반 면접에 강하겠구나. 여러 분야의 제시문이 짧게 나오고 공통된 키워드를 찾는 문항이거든요. 제시문이 4개에서 5개가 나오고 공통된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 게 원래 고려대의 문항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얘가 사람들의 심리에 관심 많구나. 지금은 생명공학이니까 어쩌지? 사람들의 심리, 인간의 마음. 뇌네, 뇌. 뇌. 이 친구는 영상을 잘 편집하고 영상 재해석을 잘하고 A 학문을 B 학문에 연결 잘하고 수학 잘해. 얘 미분 잘하네. 뇌요. 뇌 영상공학이요. 의료 영상공학이요. fMRI요. PET요. 그래서 뇌 영상 의료 쪽으로요. 생명공학에서 확실하게 틀었어요. 이 친구는 정확히 자신의 강점을 찾아냈어요. 수학을 잘했거든요. 진로활동으로 특강도 들었고요. 뇌에 대해서,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게 나왔어요. 모든 자기소개서에. 이해되세요? 지금 네. 제가 이런 예를 들 이유는 그냥 진로가 변해서 방황했지만 형식적인 진로로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등급이든 똑같아요. 1.9이건 3.5이건 4.2이건 똑같다고 여러분들. 저는 경기도권에 다른 과목은 다 6등급인데 다른 과목은 다 6등급인데 수학만 5인 이 아이를 이 아이가 원하는 과에는 보냈어요. 대학은 멀리. 대학은 아주 멀리. 저기 경기도 의정부와 포천에 있는 대진대, 윈윈 대진전형. 그리고 대전의 한남대. 이 친구가 좋아하는 과로 보냈어요. 수학 관련된 과로요. 다른 과목은 다 6등급이지만 수학만 5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학교는 내신 따기가 약간 힘든 학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조정은 가능해요. 적어도 한 장은, 최소한 2장은. 근데 이 한두 장을 버리는 건 너무 아깝다고요. 이 한두 장을 포기하는 건 아이들의 꿈을 가볍게 버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멋대로. 그리고 너 교과전형 한 장 더 넣어. 이렇게 하는 거죠.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요. 근데 합격을 잘 시켜야죠. 합격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합격을 잘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 마음 안 다치게 하면서 아이가 내신 숫자에 대한 공포감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면서
자기 학생부의 키워드 아이가 찾을 수 있게 해주면서 너 뭐 두려워해? 너 이 수행평가 왜 기억나? 너 이때 못한 게 뭐야? 이때 네가 궁금했던 게 뭐야? 이런 답변을 제발 한 문장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려고요. 생각보다 아이들 표현 못합니다. 기억에 남는 게 없어서요. 기억에 남게 해줘야죠, 우리가. 그래야 자기소개서에 뭐라도 쓰죠. 그래야 저 질문에 답을 하죠. 외운 답변 말고요. 예쁘게 암기한 그런 이상한 문장 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도 보여드릴게요. 연세대 이겁니다. 네, 아유 좀 더 어렵죠. 연세대가 좀 더 꼬아서 냈어요. 역시 똑같이 30초에서 1분 내외입니다. 고려대와 똑같이 30초에서 1분 내외의 영상 업로드예요. 이 전형의 이름은 연세대 면접형이었고요. 근데 저는 질문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재령님께서 읽어주셨던 고려대학교의 면접 질문과 뭐가 다를까요? 하나도 다르지 않게 보여요. 전 이 질문이 아까 고려대의 질문과 똑같아 보여요. 실제 저 대학들의 입사관들도 그런 마인드일 테고요. 다를 바 없어요. 문제만 세련되게 낸 것뿐이에요. 왜? 지원 집단이 다 거기서 거기라서. 지원하는 집단 아이들이 너무나 다 성실해서 아이들의 변별력을 좀 보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뭐 그런 거겠죠. 저는 질문이 구체적이거나 저렇게 막 세련되거나 상관없이 원하는 건 똑같아요. 너 얼마나 실패해봤어? 너 얼마나 진지해? 너 우리 학과 알고 있니? 너 우리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알고 있니? 넌 얼마나 진지하니? 넌 너 자신을 아끼니? 이런 거야. 전 그 질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죠. 너 장점 뭐야? 이거랑 너 우리 학과에 와서 뭐 할 거야? 같은 질문이에요. 너 장점 뭐니? 너 우리 학과에 와서 뭐 할 거니? 이걸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거에 연관된 탐구한 경험이 없다는 얘기일 거예요. 전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자의 장점. 우리 학과에 와서 뭐 할래? 같은 질문이에요.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요, 이거요. 잘 보세요. 아마도 위 면접 문항을 보자마자 자기소개서 2번 문항이나 4번 문항에서 근거를 떠올린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저조차 더 명확한 조언을 하기 참 벅찬 질문이죠. 거창하거나 일반적인 뭐 산출물 이런 거 아니더라 할지라도 네가 질문을 어디까지 잘했니? 뭐 이런 느낌? 바로 여기에요. 서울대가 말하는 이 빨간색이에요. 저 빨간색의 출발점이 바로 아이가 진지하게 검색한 그 하나예요. 아이가 정말 진지하게 검색해준 그 하나가 저 빨간색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독서 활동을 했더라도 남들 다 읽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읽었던 책에서 안 풀린 의문점. 이 친구가 과거에 읽었던 칼럼에서 안 풀렸던 호기심 때문에 읽은 책이면 얼마나 좋은데요. 왜 다들 이기적 유전자를 앉아 읽고 있죠? 왜 엔트로피를 읽어요? 왜?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잘못 오용된 개념인데 그걸 왜? 예, 아무튼 네네. 좋습니다. 예. 어떤 분께서 아주 멋지게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그래서 이런 느낌처럼 사소한 출발점이에요. 정말 사소하지만 우리 아이 그 한 걸음이에요. 우리 아이의 그 한 걸음이 많은 걸 살려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진지한 검색, 진지한 수행평가, 진지한 동아리, 친구들과의 나눔, 후배들에게 주제 제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출발점이에요. 그 학과에 가기 위한.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의 내신 숫자를 뛰어넘을 수가 있게 돼요. 드디어 그때서야. 그리고 수시 지원의 범위가 넓어져요. 그때서야 수시 지원의 범위가 좀 넓어진다고요. 1번 카드, 2번 카드를 상상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 6번 카드는 6월 모의고사 100분위로 내년 볼, 3학년 때 볼 6월 모의고사 100분위 지표로 하는 거예요. 등급이 아니라 6월 모의고사 100분위 라인으로 6번 카드 잡고 1, 2번 카드는 우리 아이의 변별력으로 잡는 거예요. 내신 숫자 따위가 아니라.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때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호기심이요. 전 최근에 이게 조금 궁금했었어요. 어떤 분들이 팀워크를 하고 있는지,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체 어떤 가짜 뉴스가, 어떤 잘못된 정보가, 어떤 인포데믹이, 저는 문제 현상을 인포데믹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틀 동안 검색해서 찾아낸 정보예요. 이틀 동안요. 이틀이면 좀 짧게 걸리긴 것도 한데 제 딴에는 좀 오래 걸린 거죠. 제 딴에는. 그래서 이런 걸 찾아냈었어요. 이렇게. 어떤 친구가 과연 가짜 뉴스를 조사하면서 저 리포트까지 올까요? 대체 어떤 친구가 가짜 뉴스, 미디어 리터러시, 코로나19,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위험, 코로나19에서의 문제 상황 해결책, 땡땡 아이디어로 검색하다가 과연 어떤 친구가 저 코로나19 과학 리포트까지 올까요?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과연 서창고등학교의 한 반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저 자료까지 오는 친구가. 이해되세요? 드물 거예요. 한 명 있거나 없을 거예요. 그 한 반에. 그 정도로 아이들이 검색을 대충 한다고요. 저 자료까지 못 온다고 아이들이. 저조차 이틀 걸리면 그냥 평범하게 아무 생각 없이 내신만 딴 친구들은 6개월 걸려요. 6개월. 제가 10분 걸리는 건 아이들은 2시간 동안 찾아내고요. 제가 3시간 걸리는 건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찾아요. 이게 차이라고요. 이 차이. 커요. 되게 커요. 이게 그 학과에 얼마나 진지하냐라는 근거가 돼줘요. 얘가 활용한 자료가 뭐냐. 얘가 이해 못한 개념어가 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예로 하나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까지 오게 되면 그런 호기심을 확장시킬 수 있어요. 자기 원하는 분야로. 자기가 좀 더 좋아하는 분야로 호기심이 확장되는 거예요. 2단계 검색으로. 그래서 검색하는 요령 자체가 아이들의 많은 걸 바꿔줘요. 그걸 좀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요. 실제 그 대학에 가게 되면 이런 실천과 이런 공감하는 것들을 하게 돼요. 실제 땡땡 대학을 가게 되면 이런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 프로젝트, 공모전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상상해내야 비록 고등학교, 내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못했던 것들, 내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관찰 못했거나 내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상상 못했던 불편함, 상상 못했던 문제 상황, 상상 못했던 위기 상황을 연결해낼 수 있죠. 실제 그 대학에 그 학과에 갔을 때 내가 어떤 것을 해내야 될까를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학과를 알아낼 수 있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좀 맡기셔야 돼요. 도전할 수 있는 카드는 그 학과를 왜 택했는지 아이들이 근거를 얘기해 줘야 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진지해져 봐라 이런 얘기였고요. 자, 또 어떤 아이의 후기입니다. 실제 그 특강을 듣고 자 2.6, 2.6이면 진짜 행복한 등급이에요. 저는 저런 등급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2.6이면 진짜 행복합니다. 제 딴은 2.6이면 서울대는 좀 힘들어요. 서울대 많이 힘들고요. 연세대는 영어 좀만 잘하면 제가 이공계 계열이라면 융합과학공학인재 전형이에요. 저 친구가 영어를 겁내 잘하시고 수학을 오타쿠처럼 사랑하시면 저는 연세대 과거 특기자 전형이었던 융합과학공학인재 전형. 영어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런 친구가 아니라면 전 연세대 포기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저런 친구라면 전 1번 카드가 고대예요. 저 아이가 진지하다면 전 저 친구의 1번 카드를 고대로 잡죠. 물론 학생부가 구체적이어야겠죠. 그리고 제 질문에 하나라도 답변을 30초 이상 했었어야겠죠. 이해되시죠? 만약에 그냥 2.6이면 저 친구한테 너 국민대 갈 수 있겠니?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그냥 2.6등급이면 너 국민대라도 갈 수 있겠니? 아, 너 경희대 힘들 것 같은데. 국민대 한번 넣어보자. 국민 프론티어 전형. 이렇게 될 거예요. 고3 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변별력이 없이 2.6이면 국민대도 힘들다고요. 부산대도 더더욱 힘들고요. 국민대 프론티어 전형이 힘들면 부산대의 종합전형도 힘들어요. 저는 그 트랙이 거의 비슷한 평가 요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즉 국민대 국민 프론티어조차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부산대의 종합전형도 쉬운 일은 아니다. 내신으로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저 등급으로도 선생님들에게 고려대를 듣고 어떤 친구는 저 등급으로도 국민대를 들어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고려대라는 꿈을 꿀 수 있게 해줄래? 국민대를 들을래? 또는 동국대라든가 광운대라든가 여러 대학들이 있죠. 왜? 그런 느낌으로요. 즉 등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해요. 똑같은 등급 아이들도 진짜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느낌이요. 잘 봐주세요. 특강의 후기였고요. 저 느낌이요. 저 아이의 불안감은 저 아이의 강점이었어요. 저 친구의 약점은 저 친구의 강점이었다고요. 저런 걸 끄집어내줘야 돼요. 이 아이 학생부를 보고. 이 친구의 학생부를 보고 이 친구의 성향을 보고 이 친구의 습관을 통해서 진지하게 소통한 다음에 아, 너 이런 아이였구나 를 찾아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친구가 영어 영문학과에 가건 유아 교육과에 가건 간호학과에 가건 안 다쳐요. 저런 근거를 찾아주셔야 아이들이 안 다친다고요. 네, 저런 근거요. 아이들이 납득당할 수 있는 근거요. 그래야 실제 계획이 만들어져요. 저렇게 끄집어내줘야 아이들이 계획을 세워요. 자기 자신을 이전보다 아끼게 되거든요. 자기 자신을 아끼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큰 무기입니다. 가장 큰 원동력이에요. 자존감. 자기 자신을 얼마나 분석해 봤는가. 자신의 두려움조차 아낄 수 있는가. 자신의 강점을 더 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 자꾸 몰아붙이셔야 돼. 너의 약점에 쫄지 말고 네가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주렴. 그 과목에 내신 숫자가 꼭 1등급이 오르지 않아도 된단다. 수행평가 할 때라도 최선을 다해주렴. 내신 숫자 0.2 큰 의미 없을 겁니다. 0.2가 오르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인데요. 아마 수시 6번 카드쯤에서만 교과지점일 때 반짝 빛날 거고요. 나머지 4장의 카드에서 0.2가 오른 건 큰 효과가 전 없다고 봐요. 거의 없어요. 이 친구가 어디까지 소화할 수 있는 친구인가가 중요해요. 대학에 왔을 때. 그 전형의 특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전형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상상이나 해봤는가. 상상력을 키워주시길 바래요. 거기서 시작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그랬을 때 이런 계획도 세울 수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정도의 2.6이면 저는 진짜 농담 아니라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까지 다 써보게 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의 다짐까지 할 수 있는 친구면 게임 끝난 거예요. 얘는 어떤 동아리 활동에서도 어떤 독서 활동에서도 자기 분야로 끌고 올 수 있는 아이가 될 거예요. 이 한 번의 다짐으로. 그럼 이런 친구의 2.6은 보석 같은 2.6이죠. 그럼 3등급 대 아이들과 4등급 대 아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 반짝이는 아이들이. 3.5등급 아이들도 3.9등급 아이들도 반짝반짝입니다. 실제로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너무 저평가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자존감 그리고 강점 꼭 찾아내 주시길 바래요. 아이들이 한번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럴 때 저는 학생부 항목을 마지막 페이지부터 읽어요. 저는 일부러 여기부터 읽어요. 행동 특성이에요. 우리 아이들 모두가 저런 행특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가능하죠. 우리 아이들 모두가 저런 행동 특성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저렇게 적히려면 정말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집중과 수많은 탐색을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행특이 적히지 않다 할지라도 세특에 있으면 돼요. 세특에. 저런 문장이 동아리 활동에 있으면 됩니다. 저런 키워드와 저런 문장이 동아리 활동에 있으면 되고 특정 교과목에 세부특기 사항이 존재하면 될 일. 저 모든 게 행동 특성에 없어도 상관없다고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랬을 때 이런 동아리라든가 자 이런 동아리요. 이게 아마 아이들이 상상해낸 자율동아리의 활동 운영 계획일 겁니다. 저희가 지금 봤던 내용이 어떤 아이들이 상상해낸 땡땡 자율동아리의 활동 운영 목표일 거예요. 이런 여유로움을 아이들한테 줘야 된다고요. 이런 여유로움을. 특히 인문, 사회과학, 마케팅, 광고, 경제, 국제사회, 국제 무슨 이런 식의 융합적인 사회과학 계열이라면 저런 관찰, 저런 경험 필요하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저렇게요. 그래서 저런 경험을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한 학기에 한 번이라도 해낼 수 있길 바래요. 그럴 때 자기 학생부에서 1년 전의 활동들, 한 학기 전의 활동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자기 학생부에서 1년 전에 스쳐 지나간 한 학기 전에 소홀히 여겼던 발표 주제, 수행평가 에세이, 탐구 토론 주제, 토론의 근거, 참고했던 자료, 기억조차 안 나, 위키백과야.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의 과거는, 지난 학기 때의 세특은, 정년도의 동아리 활동의 내용은 얼마나 일반적인가, 얼마나 추상적인가. 추상적인 단어가 보였다면 기회입니다. 그런 추상적인 단어를 구체적인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게 앞으로 해야 될 한 번의 기회가 될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어라든가 일반적인 주제가 있었다면 그건 기회랍니다. 아이들이 소통 잘하는 선생님한테 질문하면서 독서 감상문을 낼 수도 있고요. 동아리 활동에서 한 번만 더 발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추상적인 문구, 일반적인 개념어 있다 한들 뭐 어떻습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동아리이건 교과 활동이건 진로 활동이건 반드시 아이들이 해낼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추상적인 게 추상적이지 않게 됩니다. 이해되셔야 돼요, 이거. 너무 넓은 주제는 정말 전국에 1600개 일반고 아이들도 다 상상할 수 있는 주제랍니다. 심지어 수학을 사랑했던, 다다시 1년 내내 수학 겁내 잘하시는, 또 생명과학 좋아하시고 의료 쪽에 관심 많으신 아이들 다 이거 했을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경로를 분석할 수 있는 SIR 미분 방정식. 이걸 수많은 일반고의 수많은 수학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죄다 했을 겁니다. 이게 언제 처음 한 거냐면 6년 전 서울과학 영재고 선배분께서 전국 과학 전람회 발표에서 대상 받았던 주제였어요. 6년 전에 이미 싸이의 강남 스타일과 메르스 감염병 그 전이었나? 아무튼 그 바이러스의 확산 경로와 패턴을 SEIR 미분 방정식으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 뮤비 그 조회수와 연계해서 예쁘게 발표했죠. 이미. 하늘 아래 새로운 주제 따위는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늘 아래 새롭고 참신한 주제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수많은 선배분들이 이미 다 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럼 차이는 뭘까요? 하나입니다. 왜 했느냐? 왜 했느냐는 거예요. 왜? 무슨 관찰 때문에? 뭐가 네가 마음이 아파서? 즉 이거죠. 자기 자신을 아끼는 아이는 주변도 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아이는요. 주변도 봐요. 자기 친구들의 여드름에 민감하고요. 자기 교실의 공기에도 민감합니다. 별게 아닙니다. 자기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대화예요. 봉사활동이에요. 관찰이에요. 심지어 봉사활동은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이에요. 봉사활동이 왜 교육과정이겠어요? 배우라고 한 거예요. 배우라고. 뭔가를 배려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학생이 봉사활동하는 건 느끼고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배웠어야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보거나 관찰했을 때 한 번이라도 좀 마음이 움직여 봤던 게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게 지난 2년 동안 딱 한 번이라도 뭔가를 더 궁금해하고 뭔가를 좀 더 아파해보고 이런 게 있어야 왜가 달라요. 이런 게 없으면 왜가 똑같아질 겁니다. 남들처럼 똑같은 호기심, 똑같은 수행평가, 똑같은 교과 단원일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저런 느낌으로요. 아, 깜짝이야. 지나갔네. 아까 지나간 화면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 중지하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거를 조금만 줄인 다음에 한 번 더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좀 지나가서 그 슬라이드를 보려면 PPT를 다시 한번 열어야 돼서요. 한 10초 정도 걸립니다. 맞고 여기고 자, 화면 공유 다시 합니다. 네, 이거였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요. 그러니까 외가 좀 다르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독거노인들이요. 치매에 걸리실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요. 자, 독거노인분들 치매를 예방해야 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뭐 저희 얘기겠죠. 저희도 나중에 겪을 일이니까요. 그럴 때 상상해 보자고요. 알츠하이머 진단의 가장 포인트는요. 시간입니다. 알츠하이머 진단의 포인트는요. 얼마나 빨리 진단했느냐. 얼마나 재빠르게 조기 진단했느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럼 그러려면 병원에 가야 되고요. 종합병원 급의 병원에 가야 되고요. 촬영을 PET로 해야 됩니다. 양전자 단층 촬영기요.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예요. 그럼 독거노인분들 한 달에 용돈이 한 300만 원 되면 모를까. PET 촬영은 한 번 할 때마다 180만 원에서 220만 원 들어요. 220만 원 또는 180만 원. 그럼 대체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한 번 촬영할 때마다 220만 원이면 누구의 집 이름도 아니고 220만 원이 이해되시죠? 그럼 실제로 저런 분야의 꿈을 꾼 애들은 알츠하이머를 조기 진단하는 다른 기법은 없을까? 굳이 꼭 PET로 촬영해야 될까? 다른 기법은 바로 저런 거예요. 저렇게 해요. 어떤 책을 읽었거나 어떤 칼럼을 조사했다면 자기는 상상해야 돼요. 왜 내가 저런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지? 왜 저런 게 나한테 의미가 있지? 내가 저걸로 뭘 상상할 수 있길래? 이해되시죠? 알츠하이머에 걸릴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얼마 안 걸리는 시간으로 피 한 방울이면 이해되시죠? 저런 느낌으로요. 그러니까 저런 게 꼭 저런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 분야, 땡땡 인권 분야, 국제 난민 문제, 여러 분야에 존재합니다. 진짜 여러 분야에. 정말 많아요. 우리 주변에서 저런 것들을 비판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정말 많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잠깐만 화면 공유 중지할게요. 어차피 이제 한 5분 정도 쉬고 마무리 한 20분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전부 음소거 해제요. 전부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분들은 다 비디오를 좀 켜주세요. 음소거 해제. 전부 음소거 해제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음소거 해제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음소거 해제요. 괜찮습니다.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네네. 뭐 다 안 들리나? 조규현님, 도현님, 강운봉님 음소거 해제요. 음소거 해제요. 네, 감사합니다. 음소거 해제요. 음소거 해제. 네,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저 고집 셉니다, 여러분들. 음소거 해제요. 네,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다들 안 들으시고 딴 거 하시나? 당황스러운데? 네, 음소거 해제요. 네네네. 자, 오늘 특강의 핵심은요, 이거였습니다. 한번 채팅으로 남겨볼게요. 자, 오늘 특강의 핵심은 바로 학생부가 모든 항목을 우리가 다 알 필요 없다. 모든 항목들을 우리가 다 외우거나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 일단 이게 포인트고요. 다만, 자, 채팅 보세요. 오늘 특강의 핵심은 바로 학생부가 또는 모든 항목들을 우리가 다 외우거나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다. 그건 키워드다. 그럼 키워드가 무엇이냐? 우리 아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기억에 남을 만큼 제대로 조사했거나 발표한 주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또 특정 교과목의 세부 특기 사항을 우리 아이가 상대방에게 1분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 이게 어떤 활동이다, 뭐가 인상 깊었다, 뭐가 어려웠다, 이런 느낌. 자, 채팅 잘 보셔야 돼요. 저 정도만 설명할 수 있거나 기억을 끄집어낼 수만 있어도 훌륭한 아이입니다. 정말 훌륭한 아이예요. 그런 아이들이 실제 특강할 때 멋진 걸 적어줘요. 워크북에. 별로 얼마 안 되는 페이지요. 진짜 얼마 안 되는 페이지 한두 페이지에 이 친구만의 ABCD가 나와요. 원인, 과정, 성취, 보완해야 할 점, 그 다음 계획. 두 번째 심화 호기심. 그 다음 내가 알아야 될 개념어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저런 질문들에 강해져야 됩니다. 틈틈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처음에 했던 4가지 질문은 너무 거대하죠. 오늘 제가 처음에 길게 적었던 1, 2, 3, 4 그 4가지 질문은 좀 거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댓글로. 그리고 지금 채팅으로 했던 질문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학생물을 보고 저 질문에 합당한 게 있는지, 내가 뭘 그동안 몰랐는지,
내가 얼마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혀 1도 몰랐는지, 그리고 얼마나 내 두려움조차 몰랐는지, 내 강점이 뭔지 정확히 파악 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나를 안 아꼈는지. 자기를 아껴야 합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래야 내신 숫자로 수시 지원을 아주 좁게, 슬프게, 재미없게 하지 않게 돼요. 재밌게 해야 됩니다. 수시는 재밌어야 돼요. 아이가 즐기면서 해야 됩니다. 아이가 웃으면서요. 행복하게 해요. 도전 가능한 카드를 펼쳐줘야죠. 왜 아이가 하나둘씩 풀이 꺾이는 카드를 보여줍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1년에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미친 듯이 만납니다. 미친 듯이. 미친 듯이 만나고 아버님과 어머님은 우시죠. 울기도 해요, 진짜 실제로. 근데 그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왜? 너무 상식, 너무 잘못된 고정관념, 너무 카더라. 안 좋습니다. 아이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아이한테. 우리 아이 학생부요. 카더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학생부의 반짝이는 보석. 과연 우리 아이는 얼만큼 알고 있는가? 너 예쁘단다. 너 잘했단다. 너 칭찬받아 마땅한 존재야, 얘야. 제발 칭찬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등급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시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정시로도 갈 수 있습니다. 멋진 대학 얼마든지요. 그런데 정시가 꿈인 건 별로입니다. 수시 지원에서 아이를 잘 분석한 다음에 고3 담임쌤을 좀 도와주세요. 고3 담임선생님들도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자기를 분석한 근거가 있으면 고3 담임쌤 되게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고 아이를 응원해 주십니다. 도전할 카드에 대해서만큼은요. 물론 적정 지원 카드에 대해서는 고3 선생님들이 물론 고집을 부리시겠죠. 그거는 합당한 고집이십니다. 그런 고집은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도전할 카드에 대해서만큼은 아이가 근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자신이 왜 매력적인 학생인지, 내가 왜 융합적인지, 내가 왜 기계를 좋아하는지, 내가 왜 유체역학을 사랑하는지, 내가 왜 영문학을 좋아하는지, 내가 왜 기자가 되고 싶은지, 사회현상에 대해서 얼마나 좁게 알고 있었다가 넓어졌는지, 어떤 계기였는지, 누구를 존경하는지, 그 존경하는 사람은 어떤 책을 지었는지, 책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작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책은 작가가 쓰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남들 다 읽고 뭐 유명한 대학의 합격생들이 읽었길래 그 책을 읽었겠죠. 작가가 중요하죠. 어떤 작가가 어떤 의도로 쓴 책인지 모르고 왜 책을 읽죠? 그걸 왜 중요하다고 여기죠? 안 중요해요. 하나도. 우리 아이가 어떤 단계로 어떤 호기심으로 읽었느냐. 그 과정을 증명만 할 수 있다면 아무리 쉬운 책이라 할지라도 그건 보석입니다. 정말 보석입니다. 그런 거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래요. 아이들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지금도요. 오늘도요. 늘 내신 때문에 걱정합니다. 늘이요. 그러니까 용기를 주셔요. 학생부 종합이 생각보다 좀 중간 대학들은 좀 치사하게 내신을 많이 본다 얘들아. 얘야 우리 딸아 우리 아들아 중간 정도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에서도 내신 등급 변화를 좀 중요하게 본대. 근데 우리가 좀 과감히 원하는 좀 높거나 좀 상위권 대학들은 내신 숫자는 그냥 지원 가능 범위라고 하네. 그래서 너도 분명히 포기하지 않고 도전 가능한 종합전형 색깔이 있을 거야. 우리 한번 알아볼까? 천천히 알아보셔도 돼요. 그리고 그런 전형은 대학들마다 있어요. 대학들마다 아이들의 강점을 보는 전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톨릭대라면 잠재 능력 인재 전형이고요. 가톨릭대라면 미안 잠재 능력 우수자죠. 죄송합니다. 가톨릭대라면 잠재 능력 우수자. 광운대라면 참빛 인재. 동국대라면 두드림. 건국대라면 KU 자기 추천. 경희대라면 네오 르네상스. 중앙대라면 탐구형 인재 이런 식으로 대학들마다 그런 종합 전형은 있어요. 충남대라면 프리즘 이런 식으로 색깔이 좀 뚜렷하고 아이들의 내신 숫자를 정량적으로만 보지 않는 그런 종합전형도 있으니 제발 두려워 말라. 그리고 만약에 운 좋게 내신 등급이 균형감 있게 잡힌 친구들은 학교장 추천 전형 반드시 넣어라. 학교장 추천 전형은 내신 등급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더하기 수능 최저 기준과 면접이다. 뭐 이런 느낌의 분할해서 칸막이처럼 돼 있으니까 너에게 유리한 전형이 존재한단다. 꼭 불리한 길만 있는 건 아니란다. 이런 얘기를 해주실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끝으로 이제 슬라이드 끝으로 이제 보여드릴 후반부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말해요. 치킨이에요. 치킨을 전 너무 좋아하고요. 치킨 되게 많이 먹어요. 다시 전 치킨을 사랑해요. 치킨 겁내 많이 먹고요. 치킨 맛은 10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건 전공 적합성이 아니죠. 치킨을 사랑하고 치킨 맛을 좋아하는 건 그냥 관심이죠. 이 학과에 대한 전공 적합성은요. 치킨 서빙할 때 봉사 능력이죠. 이해되시죠? 책임감이죠. 책임감. 손님과 소통하는 자세. 관찰력이죠. 치킨을 사랑하고 치킨 맛을 잘 알고 치킨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껍데기라니까요. 근데 그런 게 우리 아이 학생부에도 있지 않을까요? 치킨. 이해되시죠? 간호. 인권.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실제 그 분야에 필요한 사고력, 판단력, 네. 실패 능력,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끈기, 체력, 소통하는 자세, 팀워크 이런 게 진짜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살짝 들었습니다. 이런 느낌의 예를 들었고요. 실제 전자공학과라면 전자공학이나 산업수학이에요. 전자공학이나 산업수학이에요. 즉 미적분이라든가 채팅으로 누가 남기셨네요. 잠시만요. 채팅 내용 살짝만 보겠습니다. 저한테 좀 안 보여서요. 이제 보이네. 아유 감사합니다. 다시 네. 전자공학과에서 이렇게 개념어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개념어. 이 개념어는요. 인문사회과학계로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얘기가 좋을까요? 예를 들어 사회학과? 사회학과라면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장애인 봉사활동을 갔답니다. 어떤 친구가 자, 사회학과 장애인 봉사활동을 갔답니다. 그 봉사시설 중에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 불편한 어떤 동선이 있었나 봐요. 동선 아니면 뭐 어떤 이동 경로가 있었나 봐요. 이것 때문에 아이가 궁금해진 거죠. 아니 이걸 조금만 신경 쓰면은 되게 편해질 텐데 이게 예산의 문제인가? 법적으로 이게 허락이 안 되나? 그래서 장애인들이 뭔가 결함을 갖고 있는 시설 아니면 결함을 갖고 있는 그 서비스 환경에 대해서 조사해 봤답니다. 그러니 이거를 수많은 사회학자 선배분들은 미스핏이라고 불렀대요. 이런 장애인분들에 대한 환경적인 결함 이론을 미스핏이라는 용어로 말했답니다. 이걸 아이가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런 용어를 알게 된 그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용어구나. 그럼 이걸로 검색하면 뭐 나오겠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찾아낸 그 호기심, 아, 드디어 알아냈어. 이 개념으로 내가 검색하면은 이거에 대한 해결책, 이게 왜 안 됐었는지, 이거의 한계점이 무엇인지, 그렇게 막 뚫리는 거예요, 호기심이.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가 어려운 거지, 그 하나까지 아이가 도달하고 나서는 좀 쉬워져요. 이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인문사회과학에서도 가능한 일이고 이렇게 전자공학과라면 산업수학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특징적인 멘트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뭐 2차원 물질 아니면 센서 공학이야. 2차원 물질, 반대를 발세 물질, 네트워크 중에서도 센서, 센싱 기술, 센싱 기술줄의 뭐 4가지 종류라든가 그래서 특정 단어나 특정 문제 현상까지 와야 실제 자기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는 센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제 과들은 되게 많아요. 저런 과를 좋아하는 친구가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요. 숭실대는 컴공으로 유명합니다. 숭실대는 컴공으로 유명하고요. 되게 좋은 학과 중에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학과가 있거든요.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학고요. 아마 7개의 전공 트랙이 있을 겁니다. 7개의 전공 트랙이요. 그런 유의 친구들은 조금 섞여 있어도 돼요. 순수하게 전기전자가 아니라 코딩, 뭐 아두이노, 사물 인터넷, 뭐 사회과학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 여러 개가 섞여 있어도 됩니다. 그렇게 융합적인 걸 좀 더 좋아하는 학부도 존재하기. 이렇게 우리 아이가 뭘 더 선호하냐에 따라서 너 컴공이야, 너 전기전자야, 융합전자공학부야, 아니면 융합특성화자유전공이야, 스마트 ICT 융합이야가 정해지는 거죠. 얼마나 좁으냐에 따라서 넌 기계인 것 같아. 넌 전기전자야. 넌 컴공이야가 아니라 이 친구가 섞여 있으면 네가 왜 섞여 있을까? 네가 이렇게 맨날 산만할까? 네가 참고한 자료는 이렇게 여러 가지지? 이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좁은 과에 넣으면 집니다. 그럴 때는 스마트 ICT 융합이라든가 넓은 과에 넣어줘야 돼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가 스스로. 너무 한 길로만 파고드는 과에 넣으면 그렇게 한 길을 원한다. 그런 과들은. 근데 약간
A와 B와 C를 넘나드는 아이를 원하는 과가 존재한다. 그런 과들도 역시 우리가 조언을 해줘야겠죠. 아이한테. 지치지 말라고. 그리고 이거는 경제 좋아하는 아이들, 사회과학 좋아하는 친구들이요. 경제 같은 경우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민감하면 좋을지 상상해 본 겁니다. 이렇게 상상했을 때는 여기까지 호기심이 와야겠죠. 이렇게 호기심이 오면 되게 좋습니다. 이 친구가 경영이건 광고 마케팅학과이건 경제학과이건 국제경제학과이건 상관없이 어떤 특정 주제를 문제 상황을 상상해 봤는가. 상상한 만큼 찾게 됩니다. 어떤 문제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을 때 그런 예시고요. 그럴 때 이렇게 왔고요. 이걸 찾기 위해선 코트라 사이트를 알아야 돼요. 무역이나 관광이나 국제 경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 코트라 사이트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특정 진로 분야에 특화된 사이트는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나라에. 겁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에서 한두 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친구가 좋습니다. 자기의 과에 맞춰서요. 성향에 맞춰서요. 그랬을 때 학생부로만 평가하는 한양대. 이게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죠. 학생부로만 평가하는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는 무려 5년 넘게 학생부로만 평가해 왔죠. 그만큼 다른 대학에 비해서 실수를 덜하긴 덜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약점은 슬슬 세부 특기 사항을 더 많이 보고요. 슬슬 내신 입결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실수는 많이 안 하는데 토익평가에 대한 실수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부 특기 사항을 되게 중요하게 많이 보고요. 게다가 내신 입결의 숫자가 슬그머니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넓었는데 이게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양대가 참 얌체 같죠. 학생부만으로도 분명히 내신 숫자를 많이 안 볼 텐데 세특이나 비교과 연계성, 그래서 좀 약간 학교에서 이쁨 받는 친구들, 학교 생활 속에서 선생님들부터 이쁨 받는 친구들을 눈 뚫어지게 찾아내다 보니까 입결이 슬그머니 오르는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 학종은 순수하게 학생부 100만으로 하고 있고요. 분명히 언젠가는 뭔가 옵션적이게 추가되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학생부 100입니다. 그리고 22학년도에 아마도 경희대가 네오 르네상스의 아주 부드러운 수능 최저 부활시켰죠. 경희대가 네오 르네상스에 부드럽게 수능 최저 부활시켰고요. 연세대도 모든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 기준 부활시켰죠. 그래서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최저 기준 부활. 경희대가 아주 오랜만에 거의 7년 만인가? 그래서 경희대가 네오 르네상스 처음으로 거의 부활.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화가 좀 있답니다. 한양대 되게 예쁘죠, 단어들이. 이 단어들을 꼭 외워주세요. 비판적 사고, 항의 사고, 소통과 협업, 자기주도. 다시 비판적 사고, 창의 사고, 소통과 협업, 자기주도. 전 이 중에서 가장 중심축은 소통과 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 공부하면 한계가 나와요. 자기 혼자 외롭게 공부하면 어느 지점에서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선생님과의 소통도 소통이고요. 학원생들과의 소통도 소통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진로 체험 활동 때 특강 강사와의 소통도 소통이에요. 땡땡 아동센터에서 아동들과의 소통도 소통이고요. 단순히 친구들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소통은 정말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소통과 협업이 전 중심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소통과 협업하는 자세가 어떤 친구는 좀 부끄부끄합니다. 어떤 친구는 부끄부끄하고 어떤 친구는 막 적극적으로 막 나서고요. 그거에 상관없이 뭔가 하나를 더 배울걸요. 소통과 협업을 하면서 뭔가 하나라도 더 배우게 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야 좀 더 질문이 좋아집니다. 그래야 좀 더 질문이 좋아집니다. 그랬을 때 아무래도 요게 생기죠. 이게 생겨요. 주어진 관련 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학문 간 연계 및 지식의 확장, 독창적인 문제 해결로 나아가는 능력. 저 능력이 모든 주요한 대학들 또는 부산대, 경북대, 경상대, 진주교대 등등등 우리가 이름 알고 있는, 우리가 조금만 검색해도 이름 다 알 수 있는 수많은 대학들이 저 빨간색 능력을 원할 거예요.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교장 추천전형이 아닌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저 빨간색 능력을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어디가 많이 원하냐? 서울대죠.
서울대 정말 저걸 간절히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23학년도 정시 전형에서도 서울대는 이런 말을 했죠. 교과 내신 말고 여러분들 그 교과 학업 성취도와 더불어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구체성과 더불어서 선택 과목의 이수 기준도 보겠습니다. 정시에서. 네, 서울대요. 오만한 게 아니죠. 서울대가 저 빨간색 아이들을 원하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네, 교과 세특을 보려고 하는 거고 선택 과목의 근거들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학과에 들어와야 되는데 너 왜 물리투 안 들었니 이거죠. 너 설마 우리 대학 오려고 내신 따려고 물투 안 들었구나? 아이고 얘 어떡하니? 우리 학과 오려면 물투를 좋아해야 한단다? 근데 넌 안 들었네. 아웃? 네, 이거죠. 서울대는 진짜 현명합니다. 괜히 서울대가 아니에요. 그러니 정시에 그런 요소를 일부분이나마 가미시켰죠. 일찌감치 서울대는 정시에 대한 신뢰를 버렸습니다. 버린 지가 오래해요. 하나 틀린 아이와 5개 틀린 아이가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 없다고 봅니다. 수업 들을 때 어떤 자세가요. 사고력의 수준이요. 차이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요. 그래서 서울대가 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학교라고요. 더 원하는 인재를 우리가 뽑겠다. 너희가 뭔 상관이야. 이런 얘기죠. 서울대니까요. 근데 다른 대학은 그렇게 쉽게 못 따라가죠. 다른 대학은 그렇게 쉽게는 못 따라갈 것 같고요. 그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유명한 종합전형들이라면 저 기준을, 저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겁니다. 웬만한 대학의 학종은요. 저 기준과 저 가치를 중요시 여길 겁니다. 네, 그게 포인트일 것 같고요. 주어진 관련 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학문끼리 연결해 볼 수 있느냐, 네가 배운 거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럴 때 이런 거요. 논문이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논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논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롭게 알게 된 용어가 중요하죠. 새롭게 알게 된 용어에 대해서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겠니? 너 공부해 봤니? 그게 네가 배웠던 과목에 나오니 안 나오니부터 해가지고요.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용어가 중요하지 논문 중요하지 않습니다. 논문은 껍데기예요. 칼럼, 뭐 열린 연단, 에세이 뭘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용어가 중요할 뿐. 그래서 PPT를 마치고요. 이제 인터넷으로 공유할 수 있는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 이 친구가 숙제했네. 숙제를 했구나. 잠시만요. 제가 크롬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단 첫 화면은 이런 게 아니죠. 깨끗한 화면이겠죠. 일단 첫 화면은 깨끗한 화면일 것이고 깨끗한 구글 화면에서 제 드라이브로 오게 되면 이렇게 제가 어떤 것들을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지가 대충 보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대충 보이고요. 날짜가 되게 중요해 보이죠?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이 날짜가 이런 중요한 일정들, 이 아이의 교내대회, 어떤 학생들의 교내대회라든가 어떤 학생의 수행평가라든가 어떤 학생의 어떤 무슨 원서 접수 일정이라든가 이렇게 아이들도요. 이거 힌트를 주세요. 너에 관련된 어떤 자료를 다운할 때, 저장할 때 얘야 날짜랑 네 이름 꼭 넣어. 습관돼야 합니다. 파일들이 중복으로 저장돼요. 이름이 같을 경우, 그 파일의 이름이 똑같을 경우 잘못 저장을 눌렀다가는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글 파일이건 어떤 워드 파일이건요. 아이들이 문서 파일 저장할 때 실수 안 하도록. 그래서 문서 파일명에 날짜와 자기 이름 꼭 넣을 수 있게 센스예요. 그거 되게 센스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과목에 몇 학기 수행평가를 언제 했었는지 그때 뭘 참고했었는지를 아이가 기억을 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문서 파일들마다 파일 제목에 날짜와 아이의 이름 꼭 넣게 해주세요. 귀찮더라도. 그래야 기억에 남고 나중에 안 헷갈립니다. 이게 몇 학기 때 했던 수행평가인지 언제 발표했던 주제인지를 안 까먹을 수 있어요. 그게 포인트고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검색의 요령을 보여드리기 위해서고요. 검색을 해보죠. 논문이라는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논문이라는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게 중요합니다. 네이버에서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사이트입니다. 네이버에서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사이트. 인문사회과학과연 애들이 들으면 되게 좋아요. 인문사회과학 애들이 이걸 들으면 되게 좋습니다. 에세이요. 여기 에세이가 보일 거고요. 에세이 눌러볼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정치, 외교, 복지, 인권, 역사 등등등. 네, 코로나 등등등. 예쁘죠? 영화 등등등. 이렇게 네이버가 정말 학술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연도마다 하나씩 추가된 거예요. 이게요, 연도마다 하나씩 추가된 겁니다. 5년 됐습니다. 열린 연단이 무려 5년 차 넘었고요. 저는 5년 전에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에세이라든가 뭐 주제 강연, 이게 아마 14년? 맞나? 14년이구나. 맞죠? 그래서 주제 강연 14년, 뭐 에세이들, 이게 좀 돋보기 기능이 없어서 좀 불편해요. 네이버의 열린 연단은 돋보기 기능이 없습니다. 페이지를 하나하나 들어가서 하나하나 찾으셔야 합니다. 저 역시 하나하나 찾았고요. 네,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 사회과학계열, 국제계열, 언론계열, 정치계열 아이들은 네이버 열린 연단의 에세이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사회현상을 중립적인 관점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바라보기에 이렇게 참고할 만한 자료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요. 쉽지 않죠. 이런 것들 찾아내는 게요. 그래서 열린 연단 이렇고요. 자연과학 계열 애들, 이공계열 애들이 볼만한 게 옛날 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요. 특히 이분 유명하신 분이죠. 참 말 잘하시고 싸가지 없게 말 정말 잘하십니다. 신경과학에 의해 뇌, 현실, 인공지능. 이쪽은 기후변화. 서울대 전 명예교수시고요. 지금도 명예교수인가? 김경렬 명예교수님이시고 기후변화, 뭐 IPCC, 환경 좋아하는 친구들, 기후변화 좋아하는 친구들, 토론 주제의 근거 찾을 때 이쪽은 뇌, 신경과학, 인공지능, 이쪽은 환경, 기후변화, 토론 주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시면 그 아이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뭔가 찾아낼 때 근거들이 꽤 훌륭합니다. 튼튼하고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검색을 아이가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네이버에서조차 이런 사이트가 있긴 하다 정도. 그 다음 또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가 있다면 글쎄요. 뭐 예를 들어 카카오요. 인공지능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카카오가 학기별이란다. 매 월마다 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카카오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으로 하는 월마다의 주제들이 보입니다. 멋진 주제들. 어디까지 업적이 돼 있고 이슈가 뭐였고 우린 뭘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렇게 이런 것들로 찾아낼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전기전자 사랑하는 아이들, 한국전기전자공학회 학회집이죠. 여기 웹진이요. ETRI 웹진. 이런 것들도 아이가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분야라면. 진지하게 좋아하는 친구들은 다 여기까지 옵니다. 한양대를 원하는 친구들 중에서 생명공학을 사랑하는 친구들, 우와 이런 게 있었어요. 대박인데요. 엉뚱한 DNA 자르는 크리스퍼의 오작동을 막는다고요? 헐. 엉뚱한 DNA를 자르는 크리스퍼의 오작동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거 찾으려면요. 실제 1년 걸려요. 우리 친구들은 1년 걸린다고 1년. 1년 동안 찾아도 못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를 검색을 잘할 수 있으려면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질문들은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사회 현상의 문제가 뭐냐. 뭐 이런 것들 볼게요. 희망 이슈. 요즘 들어 문제가 뭐냐.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가족의 새로운 형성, 가족의 관계,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가족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틈틈이 공감할 수 있게끔 아이가 스스로 네, 이렇게 한다면 그 어떤 분야를 할지라도요. 물론 저 혼자는 감당할 수 없죠. 학원 선생님, 어머님, 형, 언니, 오빠, 누나 그리고 동아리 선배분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동아리 선생님들 이 모든 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손잡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아이가 좁혀줄 수 있다면 그걸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한 가지 질문을 조금만 더 좁힐 수 있다면 오늘 특강은 아마도 그 아이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하나의 질문을 좁힐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담당했던 오늘 1차시 학생부 키워드 세특과 자기소개서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